41번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할 때 벽과의 간격은 약 몇 미리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 방열기를 설치할 때는 원칙이 있죠. 이게 창문이라면은 반드시 창문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창문 아래쪽에 설치한다, 방열기는. 방열기 설치할 때 벽하고는 50 내지 60mm를 띄워서 설치한다. 그러나 벽걸이 방열기는 액자처럼 벽에 부착하는 거예요. 벽걸이 방열기는 벽에 부착해야 돼. 벽과 거리가 있으면 안 되죠. 다만 바닥에서는 150mm 높이를 띄워야 됩니다. 150mm 이상. 그리고 창문 아래쪽에 설치합니다. 답 확인하면 2번 50 내지 60mm. 42번 벨로우정 신축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설치 공간을 넓게 차지하지가 않는다. 고온고압 배관의 옥내 배관에 적당하다. 옥내 배관은 맞는데요. 고온고압용은 아니죠. 3번 일명 팩레스 신축 이음새라고도 한다. 팩레스는 패킹이 없다. 패킹이 안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고요. 4번 벨로우즈는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청동 제품 등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벨로우즈는 주름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름통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증기관이 있으면 증기관을 이렇게 도중에 끊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주름관으로 연결하는 걸 말해요. 물론 플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부착하죠. 그리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케이싱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증기관에서는 이걸 보온하기 위해서 보온재를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증기관이 안 보이고요. 보온재를 씌우기 때문에 도톰하게 가운데 돌출되어 있죠. 자, 이에 비해서 슬리브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증기관을 도중에 끈 때 가까이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겉에 증기관보다 큰 사이즈의 슬리브를 씌웁니다. 요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증기가 이쪽으로 셀 수가 있으니까 이 패킹을 끼워요. 사이에 이렇게 패킹을 끼우고요. 이 패킹이 빠지지 않도록 마개를 끼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슬리브 겉에도 돌출 부위를 넣어서 볼트 너트로 꽉 조입니다. 그러면 이 마개가 속에 패킹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마개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온재를 씌우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겉으로 보시면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보온재가 씌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의 내부를 분해해 보면은 이건 패킹이 들어있고 이건 패킹이 안 들어있어요. 패킹이 안 들어있는 게 벨로우즈고요. 패킹이 들어있는 것은 슬리브입니다. 슬리브는 겉에 감싸는 걸 말해요. 신축이음에서도 슬리브 신축이음이 있지만 용접을 할 때도 배관 도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씌워서 겉에를 용접하는 것은 슬리브 용접, 그렇게 부릅니다. 자, 벨로우즈는 슬리브형과 외형적으로 보온재를 씌우면 비슷하지만 속에 보면은 패킹이 안 들어있다. 그래서 팩레스 이음이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주름통 자체가 속에 응축수 같은 데가 고이기가 쉽고요. 그래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재를 보통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고압에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팽창 수축이 심해지면은 나중에 파손이 될 우려가 있고요. 고온 고압에 사용되는 것은 보통 신축이음 모양이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사용합니다. 배관을 중간에 끊고 이처럼 스프링 모양으로 꼬부라진 거, 이렇게. 이것은 만곡관형 또는 신축곡관 또는 루프형 신축이음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루프형이 가장 고온 고압에 견디기가 쉽고요. 모양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또 옥내 배관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옥외 배관에 적합합니다. 고온
고압, 옥외 배관. 그래서 지금 고온, 고압 배관에 이것 적합하지 않고요. 벨로제형은 옥내 배관에는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2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43번 배관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점 위치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 배관의 지지대 종류 중에서 고정을 시킨다, 이동을 제한한다, 구속한다. 리스트레인트라고 하고요. 리스트레인트의 종류가 앵커, 스토퍼, 스톱 또는 스토퍼, 가이드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무게를 천정 쪽에서 매달아서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서 배관의 중량을 견뎌주는 거. 이건 행거라고 합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바닥 쪽에 있는 배관을 밑바닥으로 처지지 않도록 밑에서 떠받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 떠받쳐서. 밑에서 떠받쳐서. 그러면 서포트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행거 서포트는 배관의 무게를 견뎌주는 거. 그 다음에 배관을 제한하고 구속, 제한해서 이동을 방지하는 거. 딱 고정해 주는 거. 리스트레인트라고 하고요. 브레이스는 배관의 진동 흡수 목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진동 흡수. 진동 흡수를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브레이스 그렇게 부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앵커가 답이 됩니다. 앵커는 리스트레인트의 종류입니다. 앵커 스톱 가이드 배관을 구속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문제 44번 보일러 수 속의 유지류, 기름기나 부유물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불순물이 막 찌꺼기가 뜨고 하면은 드럼 수면에 거품이 발생한다. 거품이 일어나는 거. 거품. 영어로 FOAM, foam이라고 하는데요. foam은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맥주 거품 덮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밍. 프라이밍은 사이다하고 같습니다. 사이다 액체 표면에서 작은 물방울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격렬한 비등과 함께 튀어 올라오는 것은 프라이밍. 그 다음에 워터헤머링은 물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현상이죠. 증기관 내에 고여있던 응축수와 고압의 증기에 밀려가면서 구부러진 부분, 이렇게 방향전환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을 벽을 부딪히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수격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포지는 점화하기 전에 연소실 내부를 환기 작업을 해주는 것을 프리포지라고 하죠. 답은 포밍이 되겠죠. 문제 45번 동관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 이건 이제 사이징 툴이 답인데요. 익스펜더는 동관 확관기, 동관의 끝을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것을 익스펜더라고 하고요. 튜브밴더는 이를 구부리는 거예요. 동관을 구부리는 거. 리머는 동관을 절단하고 나면은 절단기로 커터기로 절단하면 안쪽으로 관이 약간 이렇게 밀려 들어갑니다. 이런 건 이제 거스러미라고 하는데 이 거스러미를 깎아주는 거,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용도가 리머라고 합니다. 사이징 툴은 동관 끝에 찌그러져 있을 때 원형으로 정형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동관을 끼우고 이 동관 규격보다 큰 쇳덩어리를 끼워서 땅 밑으로 때리면 끝에 찌그러진 데가 원형으로 펴진다. 이걸 사이징 툴이라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저런 거 잘 안 쓰죠. 원형으로 좀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살짝 잘라내고 절단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겠죠. 답은 사이징 툴입니다. 문제 40번 보일러 산세정의 순서로 옳은 것. 산세정은 스케일을 벗겨내는 것, 물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세정이라고 하는데 세관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염산을 사용해서 세관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전처리. 속에 있던 슬러지나 일단 굳이 딱딱하게 굳지 않은 것을 한번 처리를 해서 싹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수세, 물로 씻는다. 그리고 염산을 풀어서 처리를 합니다. 염산을 풀어서 전부 다 순환시켜서 스케일이 충분히 벗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씻어내고 나서 반드시 중화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 처리를 마지막에 하죠. 그 다음에 방청, 녹방제하는 방청제를 같이 넣는 거죠. (47번) 방열기 내 온수 평균 온도는 80도이다. 실내 온도는 18도이다. 방열 계수는 7.2 kcal/제곱미터 도시인 경우에 방열량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앞번에 풀었었죠. 방열량은 난방부하 식을 살펴보면 난방부하는 방열기의 면적, 방열 면적, 면이죠. 곱하기 방열기 전달 계수, 열 전달 계수, 그것을 방열 계수다 하고요. 곱하기 방열기의 온도 빼기 실내 온도. 방열 온도차죠. 그런데 이 뒤쪽 두 개를 먼저 곱해서 방열 면적 이렇게 해도 난방부하가 되고요. 방열 계수하고 방열 온도차를 미리 곱한 것을 방열량 그렇게 부릅니다. 방열량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표준 방열량을 적용을 하고 증기 방열기 같으면 표준 방열량이 650kcal/제곱미터, 온수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은 450kcal/제곱미터입니다. 문제 조건 보면 방열 계수 나와 있고요. 방열 계수 7.2 나와 있고요. 방열기 온도 평균적으로 80도. 실내 온도는 18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46.4. 계산기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 48번. 온수난방 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배관의 구배는 경사도는 일반적으로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번 배관 중에 공기가 모이지 않게 배관을 한다. 3번 온수관 수평 배관일 때는 광경을 바꿀 때 편심 이음새를 사용한다. 즉 상향 배관을 굳이 하겠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편심 이음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향 배관의 효과를 내겠다. 그러면 편심 이음새를 이런 식으로 이어서 광경을 줄일 때는 편심 이음새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4번 지관이 주관 아래로, 지관은 가지 뻗는 관이 주관, 굵은 관 아래로 분기가 될 때는 90도 이상으로 끝올림 구배를 한다가 아니고 45도 이상으로 끝 내림. 즉 주관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지관을 뻗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90도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45도. 그리고 끝내림. 이렇게 가지관을 딴다. 이거예요. 연결할 때. 문제 49번. 단열재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주로 이제 연소실 벽을 외부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쪽도 해당되고 바깥쪽도 해당됩니다. 안쪽은 내화 단열재, 바깥쪽도 열을 잘 차단할 수 있는 단열재를 써서 연소실 밖으로 그냥 무작위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해야지만이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소실 벽 안쪽에 내화 단열재를 씌워 놓으면은 연소실에서 나오는 화염에 대한 열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소실 벽이 열을 저축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여름철에 도심 쪽에 보면은 대형 건물이 다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태양열을 잔뜩 저축했다가 밤이 되어서 해가 떨어져도 계속 그 열을 다시 방출하니까 열대 현상이 두드러지잖아요. 이처럼 연소실 벽이 열을 저축하지 못하죠. 왜? 단열재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축열 용량이 작아진다. 이번 열 전도율이 작아진다. 단열재를 쓰면 열을 전달을 안 하니까요. 노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게 된다. 연소실 내에 열 손실이 밖으로 빠져나간 열이 없이 연소실 내의 온도가 균일하게 된다. 4번 스폴링 현상을 증가시킨다. 스폴링 현상은 내화 벽들의 표면이 열을 받았다가 팽창하면은 열을 또 이제 연소실을 중지하면은 식었다가 가열 또 팽창 또 식었다가 수축 이게 반복하면은 깨지는 걸 말해요. 겉에 마치 공갈빵 부풀었다가 뽕 하고 표면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걸 스폴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스폴링 현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증가되는 게 아니고.
문제 50번. 보일러 사고 원인 중에 취급상의 원인이 아니고 취급자가 잘못한 것을 취급상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요거 반대되는 개념은 보일러를 제작할 때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제작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작상 원인은 설계가 결함이 있다. 설계 불량. 구조가 나쁘다. 구조 결함, 구조 불량. 재료가 나쁘다. 재료 불량. 이런 게 있어요. 재료 불량에는 대표적인 게 강철판 내부에 공기층이 들어가가지고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걸 라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라미네이션이 결함이 있는 보일러 강판으로 제작을 했을 때 계속 열받아가지고 속에 공기층이 부풀어서 터지는 거, 불어서 터지는 거, 블리스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급상의 원인은 가장 큰 게 뭘까? 취급자가 잘못한 거, 압력 초과. 잘못 관리한 거죠. 저수위, 과열. 과열. 이상 감소를 말합니다. 안전저수위 이하로 물이 떨어졌는데 불을 떼가지고 과열 사고를 일으켰다. 또 미연소 가스 폭발. 연소실이 폭발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식 사고를 유발했다. 사용할 때 관리를 잘못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부속장치 미비. 장치를 안 달아준 거죠. 취급자가 부속장치 다는 거 아니죠. 처음에 제작자가 설치를 해서 달아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작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최고 사용압력 초과, 압력 초과, 저수위라는 과열, 습기나 연소가스 속의 부식성 가스로 인한 부식, 이런 것은 전부 다 취급자 잘못입니다. 정답 확인. 문제 51번. 보일러에서 라미네이션이란 방금 전 문제에서 설명했죠. 보일러 강판이 두 장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일러 철판 속에 이처럼 공기층이 들어가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을 라미네이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결함이 있는 철판으로 강판으로 보일러를 제작했을 때 열을 받아서 공기층이 부풀어서 이렇게 퍽 터지는 거. 부풀어서 불어서 터지면 블리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보기 1번. 보일러 본체나 수관 등이 사용 중에 내부에서 두 장의 층을 형성한 거. 2번. 보일러 강판이 화염에 닿아서 뿔룩 튀어나온 거. 그냥 단순하게 뿔룩 튀어나온 것은 팽창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하고요. 3번. 보일러 등에 작용하는 응력의 불균일로 인해서 동의 일부가 함몰, 찌그러진 거, 안으로 찌그러진 거. 이것은 앞괴, 눌려서 찌그러졌다, 그렇게 부르고요. 4번. 보일러 강판이 화염에 접촉해서 점 모양으로 부식이 된 거. 이건 그냥 부식이죠. 점식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사용 중에 내부에서 두 장의 층을 형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작 전에 이미 강판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뜻으로 하면. 그러나 사지선당에서는 항상 가까운 것이 답이 되겠죠. 52번.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에서 가스용 보일러에 연료 배관할 때 그 연료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와 유지 거리는 얼마인가? 단 용접 이음은 제외하고. 원래는 연료 배관의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용접 이음면은 제외하고 나사 이음을 했을 때를 말하죠. 답은 60cm 이상입니다. 개정된 걸로 보면은 용접 이음매를 제외한 배관의 이음부하고 전기설비 거리는 기준에 따른다. 계량기나 전기 개폐는 60cm, 전기 전멸기 접속기는 15cm, 절연된 전선, 피복이 입혀진 것은 10cm, 절연 조치가 되지 않는 전선이나 단열 조치를 하지 않는 굴통은 15cm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3번. 증기난방 방식을 응축수 환수법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응축수 환수는 보일러에서 증기가 이렇게 쭉 공급되면 사용하고 나서 응축수가 그냥 연결되어서 보일러로 그냥 속절없이 환수되는 거예요. 이건 중력 환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응축수 탱크에 일단 받아요. 그리고 이 응축수 탱크에서 모아진 응축수를 펌프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러면은 기계 환수식, 그렇게 말하고요.
탱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펌프 중에서도 가장 응축수를 밑바닥까지 오게 한 다음에 가장 강력한 진공 펌프로 빨아들여서 보일러에 공급을 하면은 이건 진공 환수식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응축수 탱크고요. 응축수 탱크에 모았다가 일반 펌프, 볼리트 펌프나 이런 걸로 보일러실로 다시 보일러로 공급을 하면은 기계 환수식.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중력 환수, 기계 환수, 진공 환수 이렇게 있는데 고압 환수라는 말은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자, 심학습하면은 진공 펌프가 보일러 환수관보다 워낙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많이 날 때 1.5m마다 계단식으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리프트 피팅이라고 합니다. 리프트 피팅 이음이라고 하고요. 1.5m 이내로 합니다. 답 확인하면 고압 환수식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54번 보일러 과열이 되는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 이 발생 원인을 고리가 먼 거. 1번 분출 밸브 이상으로. 분출 밸브는 보일러 밑바닥에 있는 거죠. 보일러 수가 누설이 되었다. 2번 급수 장치가 증발 능력, 증기가 나가는 능력에 비해서 과소하다, 너무 적다. 3번 증기 토출량이 너무 적다. 증기 토출량이 적으면은 물이 적게 닳겠죠. 물이 적게 닳아지면은 어때요? 당연히 물이 적게 닳아지면 과열이 되지 않죠. 저수위가 안 되죠. 4번 수면계 막힘이나 고장이 되어서 이미 저수위인데도 불구하고 수위 판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해당 사항은 3번은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나머지 6문제는 이제 법규 문제인데요. 에너지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 에너지와 관련된 장관이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 도지사 이 어떤 고시를 한다, 규정을 정한다 하는 것은 장관 이상부터 되는 거죠.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요. 이렇게 정부 부처 장관들은 명칭이 자꾸 바뀌어요. 정부가 바뀌면은 에너지 관련법 제정한 이후에 장관 명칭이 많이 변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출문제 옛날 것을 풀이를 하신다면은 명칭에 주의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예전에는 동력자원부, 그러다가 상공자원부, 통상자원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이렇게 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56번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라는 것은 1년간 사용 에너지량이 석유의 열량으로 석유 환산톤으로 바꾼 톤수로 봐서 그걸 TOE라고 하는데요. 톤 오브 이퀴벌런트. TOE 기준으로 2000 TOE 이상 소비하는 업자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그렇게 말하고요.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줍니다. 어떤 사항들이냐?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했던 양, 제품 생산량, 그리고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 예정량, 또 제품 생산 예정량,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 절감량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전년도에 에너지용 합리화를 위한 실적 이런 것 등을 신고를 하지만 절감량 이게 아니고요. 명칭이 바뀌어 있죠. 57번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해서 몇 년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가? 물론 답은 5개년 계획이니까 5년이죠. 그런데 저탄소 녹색 성장법 이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58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상 대기 전력 경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벌칙과 벌금 또는 과태료 이것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기준을 정해놓은 거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 보시면은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한 500만 원 과태료,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측정 결과를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대기전력 경고 표지 대상 제품에 대한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 대기전력 경고 표지를 하지 않는 사람,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을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대기전력 저감 기준에 미달한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받지 않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처럼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이런 경우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59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물 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거짓으로 한 자, 이런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거 고르시오. 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번 위반하면 1000만 원, 두 번째 위반하면 또 1000만 원. 자, 60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를, 즉 산업용 보일러를 검사에 합격하지 않았어요.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사용하면 안 되죠. 이런 벌칙이 어떻게 되느냐.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1천만 원 벌금, 또 다른 것을 보면 검사 대상 기기 검사를 안 받은 사람, 받지 아니한 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검사 기한이 도래되면은 미리 신고를 한 다음에 요청을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대상 기기 사용 정지 명령이 위반해서 불합격이었기 때문에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죠. 다시 또 재검사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위반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합격되지 아니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각종 벌칙에 관한 기준은 물론 조금씩 법규가 바뀔 때마다 미세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대로, 법규 문제는 법대로 규정대로 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